2017년 8월 10일 만화계의 작가, PD, 업체 대표, 평론가 등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SNS를 통해서 오직 한 작품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작품의 작가와의 인연을 소개하거나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컴백을 환영하는 내용들로 즐비했는데요. 그 작품은 바로 다음 웹툰을 통해서 예고편이 업로드되고 현재는 1화까지 올라온 형민우 작가의 삼별초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작에도 큰 박수를 보낸 건 맞지만 사실 가장 큰 환호성은 예고편과 함께 곁들여 진행된 작가의 인터뷰 중에서 삼별초 다음은 무조건 프리스트다라는 한 문장 때문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대표작 프리스트를 반드시 끝내겠다는 의지를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스케줄을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의 작품이 꼭 프리스트와 이번에 발표한 웹툰 삼별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오늘은 형민우 작가가 삼별초 이전에 작업을 하셨던 작품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털복숭이 30대 남성이 서점의 아동용 코너를 헤집고 들어가서 덕심 하나로 집어들었던 작품, 바로 이문열 원작 형민우 각색 그림의 초안지입니다. 바로 잡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지난주 방송 내용 중에서 김용호 작가님의 데뷔작이 폭주 배달부 반야라고 저는 말했었는데 전 그 방송이 나가는 시점까지도 이 작품이 김용호 작가님의 데뷔작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다른 만화가님을 통해서 김용호 작가님의 데뷔작은 폭주 배달부 반야가 아니라 발작이라는 작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상기 내용을 바로 잡고 26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만화 소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웹툰 작가 5명이 참여한 창작 일러스트 앤솔로지 만화경이 8월 19일, 20일 서울 코미골드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만화경에서는 곽시탈, 기뉴, 리누, 이립, 그리고 이민주 작가가 참여하였으며 추가로 5명의 게스트가 참여하여서 총 10명의 작가들의 일러스트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축제는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갔을 때는 이미 종료되었을 거고요. 현장 구매는. 또 다른 구매 루트, 구매 소식은 만화가 이립 작가의 블로그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웹툰산업협회에서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웹툰 작가들을 위한 저작권 및 세무 교육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교육 대상은 웹툰을 현재 연재 중이거나 연재 경험이 있는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강료 및 교재비는 모두 무료입니다. 강의는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고 매 선착순 40명으로 한정돼서 진행됩니다. 또한 저작권 3시간, 세무 1.5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모전 소식 하나 알려드리죠. 카카오 페이지와 만화가족에서는 만화 제작 지원 멘토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수 창작 컬러 만화 분야로 기성, 성인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되신 분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함께 카카오 페이지 연재 및 제작 지원비 4,000만원, 그리고 만화가족 아카데미 무료 수강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툰 인사이드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주에 출판된 책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삶을 그린 장편 만화 풀, 살아있는 역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증언이라는 작품입니다. 세계 위안부의 날을 기리며 만든 이 책 풀이라고 합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8월 14일 또 다른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만화가 출간되었습니다. 장편 만화 풀은 만화가 김금숙 작가가 위안부 피해 김옥선 할머니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영화나 소설, 그림책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한 작품들은 많았지만 만화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삶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풀이 처음입니다.
김금숙 작가는 전쟁을 겪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피해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로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들을 오롯이 그려냈다고 합니다. 이옥선 할머니의 증언은 그것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이며 우리가 귀 기울이고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저도 22일날 서적을 구매할 예정인데 그때 아마 같이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2주의 만화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은 저희에게 항상 만화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국내 최고의 만화 미디어 웹툰 인사이트와 국내 최대의 만화책 전문 서점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옆 북새통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보라의 작가 이립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형민우 작가의 초안지입니다. 먼저 초안지라는 고서, 오래된 책이란 얘기죠. 고서와 형민우 작가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중국 고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삼국지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특히 저희 세대들한테는 코웨이 게임으로서 삼국지가 참 유명한데요. 삼국지도 저도 좋아합니다. 삼국지도 좋아하고 수호지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잘 보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삼국지, 수호지, 초안지 이런 것들 중에서 저는 초안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삼국지보단 초안지가 더 좋아요. 이게 내용이 간결하고 서로 그러니까 극적인 대비가 명확해요. 삼국지랑 다르게. 삼국지는 이게 유비가 잘하고 있는 건지 조조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막 인물평이 많잖아요. 근데 초안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 뭐가 실패한 거고 저 사람은 뭐가 잘 돼서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이 대조적으로 잘 표현돼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또 안에 스토리들도 재밌고요. 그래서 저는 초안지를 제일 좋아하는데 초안지에 대한 기본적인 스토리는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다 아시잖아요. 읽지 않았었어도 웬만해선 다 알만한 내용들이라서 그냥 그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나라의 시황제가 죽고 나서 많은 제후국들이 다시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들고 일어섭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는 중국을 하나의 큰 나라로 보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큰 나라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국시대 이런 것처럼 나라마다 이렇게 작은 나라로, 그러니까 한국만한 크기로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나라, 송나라 이런 식으로 다 초나라, 한나라 이런 식으로 다 있었는데 이걸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진나라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진나라가 이거를 다 통일하고 나서 자신이 최초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시황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진나라 황제면 진황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시황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황제를 시작했다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국가를 최초로 만들어서 황제 자리에 올랐다. 그래서 진시황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여튼 이 진시황제는 이 통일을 해놓고 나서 금방 죽어요. 얼마 못 가서 이제 통일을 해놨으니까 이제 전국을 계속 순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각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수십 개의 나라를 수십 개는 되나? 하여튼 엄청 많은 나라들을 다 통일했어요. 통일했으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억울함, 비통함, 자기 나라를 없어진.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지금 먹고 이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비통해 하잖아요. 또 일제시대 때 또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이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조선을 없앴을 때, 조선의 시대를 끝냈을 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의 그 심정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죠. 이때도 진나라가 이미 정복을 해온 거니까 우리는 그냥 진나라가 통일됐어, 좋아, 통일됐으니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초나라 사람들, 한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송나라는 없어졌으니까 그런 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 진이 얼마나 미혹했어요. 자신들의 나라를 없애는데. 그러니까 이 원망스러움을 다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진시황제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초호화 군대와 초호화 부대를 이끌고 진나라에서 이제 전국을 순회를 다닙니다. 진시황제가 끊임없이 순회를 다녀요. 근데 이 순회를 다닌다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순회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국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 순회를 다니다가 몸이 더 약해져서 결국은 순회 도중에 죽는데, 죽었을 때 뭐 진나라, 지금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정착돼 있거나 지금의 중국처럼 이렇게 뭔가 체제가 완전히 정착돼 있을 때면 진시황제가 죽었으니까 뭐 그 다음 황제가 오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진나라에 대한 미움이 각 나라마다 다 있었기 때문에 진나라의 시황제가 죽자마자 다른 나라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진나라 이 죽일 놈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전국시대 비슷하게 이렇게 여러 깃발들이 진나라 사도를 외치면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근데 이런 깃발들 사이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역발산 기계세. 그러니까 이제 힘은 산을 뽑을만 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만 하다고 불렀던, 제가 생각하기엔 중국 역사의 최고의 먼치킨 영웅이 한 명 있어요. 이게 굉장히 거만하고 자신이 너무 뛰어나서 타인을 믿지 못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강력하고 대단해서 그 앞에 고개를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항적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름은 항적이고 자라고 하죠. 우리가 자가 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우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항적, 오늘은 항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제일 유명한 말은 항우라고 부르는 항우 장사라고 하죠. 근데 이 항적이란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리고 이 항적이랑 완전 다르게 힘은 산을 뽑을 만큼도 없고 치꼬리만큼도 없고 기운은 다 주색에 쓰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너무 넓어. 사람이 너무 품이 넓고 사람들을 잘 보더듬고 사람들과 너무 쉽게 잘 친해지고, 이렇게 해서 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따르게 만드는 그런 유방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유방이란 사람의 자는 개예요. 유개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친구들은 뭐 유개는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원래 이름은 유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항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유방이라고 얘기를 할 거면 항적이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항우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유방도 유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우 장사와 유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좀 안 맞잖아요. 한 명은 자를 불러주고 한 명은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오늘은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뭐 어쨌든 결국 승리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방이 가져가기 때문에 유방의 기준으로 맞춰서 유방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항우는 오늘은 항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튼 이 시황제가 죽고 나서 그 많은 깃발들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또 자기들도 어떻게 패권을 다져보고 이렇게 하려는 그 상황에서 가장 도드라졌던 두 인물이 바로 이 항적과 유방이에요. 그리고 이 항적이 속해 있던, 세웠다기보다는 속해 있는 나라가 초나라고, 그리고 이 유방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 이름은 한나라입니다. 장량 때문에 결국 한나라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한군이라 불렀던 이 유방의 군대가 있는데, 이 두 군대가 큰 무리를 지어서 싸운다. 천하의 패권을 두고 싸운다라는 내용이라서 초한지예요. 삼국지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두 개,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한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작품은. 근데 결론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다들 아시겠지만 항적이란 인물이 굉장한 인물이에요. 정말 이런 인물로 며칠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굉장히 의리도 있고 굉장히 셉니다. 여포 플러스 조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략도 잘 세우고 뭐 그 당시의 전략이라는 게 삼국지 시대에 비해서 그렇게 막 뛰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무장에 엄청난 장군이고, 그리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품은 뜻도 굉장히 넓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너무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네가 하는 말은 틀렸어,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너무 강하고, 그래서 나중엔 곁에 이제 범증이라는 정말 희대의 책사가 있는데도 이거를 뭐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증의 말도 무시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이 항우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항우가 항량이라고 이제 삼촌, 숙부 뭐 삼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원래는 항량이란 사람이 초나라를 이끌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항량이 굉장히 허망하게 죽는 부분이 있습니다. 죽게 돼요. 그때부터 항우가 좀 변해요. 그 전까지는 자기 멘탈을 다잡아줄 수 있는 향량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항우가. 그래서 향량이 거기서는 항우야 이렇게도 부르는데, 뭐 그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항우가 그래도 조카인 항우가 그 항량의 말은 좀 듣는 편이었는데, 그리고 이 항량이 죽을 때 제후국들이 와서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한나라 빼놓고, 그러니까 유방 빼놓고는 와서 거의 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좀 불신의 싹, 그때부터 이 필요 없는 놈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도 너무 뛰어나고 자기 멘탈을 다잡아주던 사람이 사라지면서 이때부터 좀 항우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 항적이란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병사와 굉장히 많은 왕들이 이 항적을 두고 이렇게 항적의 밑에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항적이란 사람이 너무 그냥 일반 백성을 학살하는 적도 있고, 너무 강해서 그런지 자신들을 안 믿고 불신하고, 뭔가 안 주는 거지. 뭐 이렇게 좀 돈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좀 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결국 나중에는 다 한나라 유방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리고 유방은 또 항우랑 반대로 능력은 뭐 짚을 만큼도 없는데, 뭐 싸움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장군이었으니까, 뭐 그 당시에 장군이라 불렸으니까, 그리고 그 많은 전장을 누볐는데 살아남았으니까 뭐 전투는 잘하는 스타일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항우에 비하면 너무 볼품없는 사람인데도 이 각 나라의 제후들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 깍듯하고 그게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항우랑 다르게.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대비되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유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소아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 엄청 유명한 장군이죠. 한신이란 사람을 자신의 휘하의 대장군으로 임명하는. 그러니까 한신이란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계급이 어떻게 뛰냐면, 대장군이 됐는데 대장군이 이전에 직급이 말 관리하고 식량 보급하고 이런 그냥 일반 병졸이었어요. 일반 병졸에서 바로 대장군으로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이라는 사람 이 정도로 인물을 알아보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막 이제 드라마 같은 데도 나오는데, 이 대장군이 되고 나서 한신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을 거고, 그럴 때는 막 며칠 동안 술 마시고 이렇게 막사에서 드러눕고 이렇게 자기 딴에 이제 쉬고 있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유방이 한숨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한신의 막사에 들어갔는데 한신이 술 먹고 뻗어 있어요. 그래도 항우 같으면 이러면 한신한테 이 죽일 놈 하면서 지금 전시 상황인데 이러면서 막 칼을 빼들고 막 목을 치라 이렇게 했을 텐데, 유방은 그냥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앉아 있다가 한신이 유방이 온지 모르고 자다가 이제 유방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깨면은 더 자라고, 얼마나 힘들겠냐, 노고 힘들 텐데 하면서 더 자라 이러면서 막 술 더 따라주고 더 마셔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뭐 이런 스타일. 유비 같은, 삼국지로 치면 유비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우는 조조 플러스 여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완전 먼치킨이죠. 그리고 그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겠어요. 그런 사람이었고, 그냥 유방은 딱 유비예요. 뭐 능력 없고, 근데 좀 사람이 잘생기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하고 깍듯이 하고 같이 술도 잘 먹고 뭐 주색도 밝히고, 그러니까는 또 그런 그 시대만의 남자들의 세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잘 다루는 거죠, 유방은. 결국 이 극적인 부분, 제일 대표적인 건 이 극적인 부분 때문에 항적이라는 사람과 유방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제후들의 마인드 컨트롤 싸움에서 시작해서 이 한신이라는 희대의 영웅을, 원래 항우 쪽에 있던 사람이고 항우 쪽에 있던 그냥 일반 병졸이었거든요, 한신은. 근데 그 사람을 얻게 되고, 또 한나라의 장량이라는 책사를 얻게 되고, 또 그 밑에는 엄청난, 지금으로 치면 보급관인 소아라는 정말 그냥 인물이 많아요. 유방 밑에는 하도 사람들한테 잘하고 넉살 좋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좋아서 도와주고 싶어, 저 사람이라면 목숨을 걸고 뭘 해주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유방이었기 때문에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장군들도 그런 대로 있었고, 근데 항우의 곁에는 이 모든 책사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범증이라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향양이 죽고 나서 이제 항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 범증이란 사람밖에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량이나 소아나 한신보다는 이 범증이라는 사람이 더 뛰어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범증은 이 3명 4명이 하는 일을 혼자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딸리는 거예요. 딸리는 거 힘들고, 나중에는 막 범증이 도망도 갑니다.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항우가 내 말 안 들어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하면서 도망가는데 막 항우가 쫓아가서 무릎 꿇고 막 잡아오고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여튼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제일 아는, 항우가 결국 성에 갇혀서, 마지막에 갇혀서 이제 유명한 사자성어 있죠. 사면초가. 사면에서 이제 초나라의 음악이 가락이 울려 펴진다. 사면초가. 그거를 겪으면서 이제 결국에 항우가 죽음을 선택하고, 유방이 한나라를,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처음 이제 진나라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전국 국가, 통일 국가를 가지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게 이 초안지예요. 그리고 뭐 초안지 끝에는 이제 정말 4대 악녀라고 그러죠. 중국 4대 악녀라고, 유방의 부인 여치가 이제 이 통일 국가의 1등 공신들, 이 뭐 영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뭐 한신, 장량, 소아 이런 사람들과 이제 얽혀 있는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그 형민우 작가님 초안지에서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일단 뭐, 그러니까는 통일 국가를 한 유방이 다시 세웠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웠다. 그 과정에서 항적과 유방의 싸움, 이게 주된 내용이 된 게 초안지다. 근데 제가 이 초안지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저 항우의 기계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대단하고 굉장히 나쁜 놈인데, 그러니까 자기 오만함에 치여서 막 사람도 학살하고 이런 놈이라서 굉장히 나쁜 놈인데 하여튼 멋있어. 그리고 유방은 또 유방대로 매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가 할 줄 아는 거를 몰라. 근데 사람을 묘하게 끌어당기는 그 매력, 그리고 그 상황마다 어떻게든 막 이렇게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또 그 술 먹다가 자기를 죽이러 온 옹치란 사람한테, 그러니까 술 먹고 막사에서 술 먹고 나와서 오줌 누다가 자기한테 어떤 억하심정에 있는 옹치란 놈이 찾아오는데, 그 놈이 이제 유방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화장실에서 아무도 자기를 따라온 사람이 없어. 병졸도 없이. 그래서 막 유방이 그 옹치를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명예고 쥐뿌리 이런 거 없어. 근데 그러니까 명예를 지켜야 되겠다는 순간에는 정말 목숨 걸고 나서는 순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반하는데,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이런 데서 보면은 주색도 엄청 밝히고, 결국 이 옹치가 그 뒷간에서 어떻게 살려주냐면, 나한테 무릎 꿇어라, 무릎 꿇고 싹싹 빌면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옹치란 애가. 그러니까 막 유방이 그 사람들 보는 거 없나 살피더니 막 무릎 꿇고 옹치한테 살살 빌고 막 이런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치세에 능한 건데, 하여튼 그런 인물이야. 뭐 한없이 가볍고, 그런데 어쩌다 보면 한없이 무겁고 묘한 캐릭터.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항상 리더가 해야 될 덕목 있잖아요. 능력 없는 리더인데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 하는 거,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이고, 남의 일을 자기 일인 것처럼 아파하고 즐거워해주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유방이란 캐릭터가 처음에 무슨 산이었지? 하여튼 그 산에서 이렇게 망탄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도 재밌고, 그리고 이 초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되어 있는 병사, 제한되어 있는 나라, 제한되어 있는 어떤 제후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지는 뭔가 계속 변하잖아요. 삼국지가 되기 이전까지의 과정도 많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죽고 새로 나타나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초안지는 그 안에, 그러니까 항우랑 유방이란 두 진영 안에 어떤 가지고 있는 그 한정된 재원 안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빼오고 늘리고,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초안지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삼국지는 이제 적벽이란 영화가 있었죠. 적벽이란 영화 2편짜리. 그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삼국지는 드라마를 재밌게 본 기억이 없어요. 되게 뭔가 그때도 한국 성우분들이 했었는데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저 이 초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지금도 회사에서 이제 IPTV를 통해서 한 번씩 틀어놓고 보는데, 성우분들이 너무 끝내주기 잘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 배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진도명이라는 배우인데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배우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이영걸의 영웅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그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100보인가요? 100보 안에 50보 안에 10보 안에 이렇게 점점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 안에 점점 들어가는 이 과정을 그린 그 이영걸이 주연이었던 영웅이라는 화살 쫙 날라오는 그 장면 나오는 거,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진시황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진도명이라는 배우예요. 근데 진도명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얼굴이 세련되게 생겨서 그러니까 일단 사극에도 많이 나오고 현대극에도 많이 나오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진도명의 드라마틱한 영화라고 하면 이제 5일의 마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또 하필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국 여자 배우 공리와 진도명,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녀 배우가 나와서 호흡을 맞추는 내용인데 전 그 전까지는 원래 중국 영화 중에 이제 장혜모 감독의 인생이란 영화, 그것도 이제 공리가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를 제일 좋아했는데 이 5일의 마중을 보고 나서 이것도 한 두세 번 계속 봐요. 너무 좋아. 너무 영화가 좋고 하여튼 거기서 진도명이 나옵니다. 진도명이 이제 프랑스 유학파로서 어떤 혁명을 꿈꾸다가 뭐 잘못돼서 옥살이를 살고 왔는데 부인인 공리가 이제 알츠하이머가 걸려서 이제 와서 공리한테 좀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공리가 알츠하이머를 앓게 되면서 자기 진도명 남편을 못 알아보게 되고 그 못 알아보는 공리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평생 헌신하는 그 내용을 아주 슬픈 내용인데 하여튼 그 사람이 이 드라마의 초안지에서 유방의 역할을 맡았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역할을 너무 잘했고 그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게 진짜 살아있는 유방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항우란 사람을 원래 더 좋아하는데 항우가 너무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캐릭터라서 더 좋아하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 드라마 속에서는 진도명이 연기하는 그 유방이란 캐릭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초안지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게 됐어요. 삼국지나 수호지보다. 거기서도 한신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도 되게 이렇게 잘했고 그리고 특히나 한국 성우분들 정말 대단한 게 카우보이 비밥 볼 때도 느꼈었던 거고 얘기를 했었던 거지만 정말 잘합니다. 정말 그 유방의 그 느낌과 한신의 느낌, 그 황적의 느낌 이런 것들 너무 잘 살렸어요. 그래서 드라마 정말 재밌게 본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형민우 작가의 초안지를 보면서도 그것과 비교해서 보는 그런 좀 즐거움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이문열 작가 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한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작가죠. 이문열 작가가 이제 초안지를 10권짜리로 소설로 냈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그거를 원본으로 해서 이제 형민우 작가가 이 초안지를 각색해서 작품을 냈는데 이제 형민우 작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형민우 작가는 1993년 단편 치시 부임기로 제6회 챔프 만화 대상 가작을 수상하면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작품 세계와 화풍으로 우리 만화의 해외 수출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프리스트, 태양 북벌기, 고스트페이스, 무신전쟁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대표작인 프리스트는 온라인 게임으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고 중국 등에도 수출됐었고 헐리우드 영화로도 제작되었었습니다. 해외의 거장인 작가인 에드리안 스미스와 함께 공동 창작 프로젝트란 이스타란 웨스타니아라는 작품도 있고요. 하여튼 다들 아실 거예요. 형민우 작가의 명성이라든지 작품 이런 거를 보면 처음에 프리스트를 들고 나왔을 때 형민우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처음보다 놀랐던 거는 그 전작품과의 그림체의 변화. 그걸 보면서 정말 놀랬죠, 다들. 와, 어떻게 그림체가 저렇게까지 바뀔 수 있지? 왜냐하면 그림체라는 거는 자기 무의식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어느 정도의 그림의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림체가 이렇게 틀려지기가 어려워요. 달라지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근데 형민 작가님은 그게 완전히 탈피돼서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리스트를 점차 이제 작업해 오시면서 이제 자신만의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어떤 한 페이지를 장식했죠. 그 직선으로 선을 긋는데 그 직선을 여러 겹 겹쳐서 이렇게 각도를 살짝 비껴서 여러 선 끄으면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그것들이 마치 이렇게 어떤 구형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게 어떤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그림체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운동성, 캐릭터의 방향, 그 동세에 대한 운동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그림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림체고,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면 완작이 잘 없으시다는 거, 그러니까 완결된 작품이 잘 없으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은 팬들과 전문가분들, 여러 작가분들을 좀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스트를 제일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한국 만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형민호 작가님이랑 권가야 작가님인데, 특히 프리스트는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 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16권까지 나온 프리스트 책, 이것도 제가 다 들고 있고요. 지금 요즘도 가끔 봐요. 요즘도 가끔 보고, 얼마 전에 이제 초안지란다. 삼별초를 만들겠다는 기사는 오래전에 봤는데, 그게 이제 다음을 통해서 나오는 건 처음 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또 초안지래. 이름이 초자가 같이 들어가니까 헷갈리네요. 이 삼별초라는 작품을 끝내고, 삼별초라는 작품도 좋지만 끝내고 프리스트를 하시겠다는 거, 그것도 정말 저는 좋아요. 정말 기대를 하고 있고, 그 프리스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꼭 좀 이 초안지도 다시 그려주시라. 초안지가 지금 총 7권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직 내용이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초안지도 좀 같이 완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신전쟁도 다시 완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운 작품보다는 완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형민호 작가님과 그 초안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부터 초안지란 작품에 대해서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글작가 리누입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이문열 원작의 형민호 각색 그림 초안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형민호 작가님을 좋아하니까, 이게 1, 2, 3편인가? 3편까지인가가 처음에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사려고 그랬는데 일반 코너에는 없어요. 일반 코너에는 안 팔고, 아동용 코너, 그 애들 만화 있잖아요. 애들 만화를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 애들 만화는 살려고 하는 그 층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과 어떤 만화가 재밌지 하면서 아이들이 보고 앉아있고, 그리고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와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작품을 살려고 하는 그 아수라장 같은 시끌벅 아이들의 그 특유의 시끌벅적함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뚫고 들어가서, 진짜 30대의 수염 덥수룩한 사람이 거길 들어가니까 다 쳐다봐요. 저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 아동용 코너에 올 사람이 아닌데, 뭐 애들 아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서점 가면 다 거기에 좀 이게 빛이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작품은 어른들도 많이 볼만한 작품인데, 모든 서점 혹시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아동용 코너 말고 일반 코너에 좀 빼놔 주십시오. 거기 들어갈 때 뭔가 좀 뻘쭘해요. 엄청난 용기를 요구하는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들어갈 때 뭔가 좀 있어요. 그 결리는 그 부분이.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 7권까지 나올 때마다 계속 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쉽게 돼 있어요. 이야기가 쉽게 돼 있고, 넘겨야 될 부분, 빨리 넘겨야 될 부분은 빨리 넘기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맞추면서도 이제 어른들도 함께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설화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약간 관찰자의 입장인 시각에서 보는 그런
캐릭터들도 좀 등장을 해요. 이 원래 초안지에 등장하지 않는. 그래서 내용의 시작은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토목공사나 분석객류, 토목공사는 이제 엄청난 이게 제도 정비죠. 그러니까 무력으로 통일을 해놨는데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제도나 시스템, 문자, 뭐 모든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다 통일하기 위해서는 통일해가는 과정에서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제도를 정비하는 거죠.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뭐 분석액류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 여러 학자나 이렇게 신하들이 시황제를 비판하고 시황제한테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만들었던 책과 그 사람들은 땅을 파고 거기다 다 묻어버리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진시 황제도 최초로 통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진시 황제의 그런 리스크가, 잘못된 행동,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가 유방이 통일하고 나서 자신들이 뭐 어떤 부분을 강력하게 펼쳐야 되고 어느 부분을 강력하게 펼치면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좀 알게 되는데, 유방이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을 해놓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공자를 엄청나게 띄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제라고 하는 그 사상을 국가의 이념으로 받아들여서 전 국가에다가 그 이념을 덮어 씌웁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자라는 사람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한나라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유학을 들여오기 시작하거든요. 유학을 가지고 이제 나 국가에 이념화 시키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초반에.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다 진시 황제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아, 쟤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진나라처럼 했으면 우리도 큰일 나겠구나 싶었던 것들은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사탕 발림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나라가 500년을 가는 건데, 500년 맞죠? 500년을 가는 건데, 이 진시 황제는 어쨌든 처음 통일 국가예요. 처음으로 진나라에서 통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 불우한 환경, 자신의 어려웠던 환경을 딛고 엄청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명예와 이런 것들을 얻게 된 사람들이 말년에 그 망에 들어가는 모습 있잖아요. 우리 정치판에서도 많이 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골병 들어서 나이 50인가에 죽게 됩니다. 그게 내용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항적과 유방은, 그냥 항적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좀 유명했죠. 그 동네 초나라, 진나라의 멸망한 초나라의 그 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진나라라고 명명되지만 초나라 사람, 원래 초나라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사는 그 땅, 그곳에서 항적은 그때부터 엄청 유명했어요. 향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초나라의 유명한 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치가였고, 유방은 폐연이라는 곳에 정말 시골에 그냥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음주 가무, 주색에 능한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근데 그 두 사람의 시작, 그 두 사람에 대한 인물 소개, 그리고 1편 같은, 이 형민우 작가님의 초안지 1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인물 소개로 나옵니다. 장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물 소개, 그리고 한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물 소개, 범증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물 소개, 시황제에 대한 인물 소개, 그리고 항적, 유방에 대한 인물 소개,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1권의 내용이에요. 거의 다. 그걸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는, 시황제가 죽게 되는 이것까지만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고, 자, 2권에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드라마랑은 조금 이렇게 절실함이 다르죠. 그러니까 대규모 항적 같은 경우에는 귀족이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고초를 겪을 일은 없었겠지만, 유방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도 따르는 사람들 많고, 그 동네의 귀족이나 관리들도 유방 그 아무것도 아닌 시골 촌놈에게 고개 숙이면서 닦어 이럴 정도로 이렇게,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인품이라기보단 그 넓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데, 대규모의 토목공사에 이 강제 징용을 당하게 돼요. 이 유방이란 사람이. 그리고 유방을 위시해서 그 폐연 쪽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징용을 당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진나라 시대이기 때문에 강제 징용을 가게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거의 절반, 한 70% 이상은 죽어서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제징용을 피할 길은 없고 유방한테 그 진나라 관리들이 그렇게 해요. 유방 당신은 빼주겠다. 당신은 빼줄 테니까 딴 사람들 가는 거에 대해서 찍소리 하지 말고 함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방이 처음엔 그럼 나는 좀 빠질까 이러다가도 에이 안 되겠다. 에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방이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순간에 목숨을 거는 그런 멋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딴 사람들 당하는데 나는 왜 안 가? 이러면서 자기도 가겠다고 하면서 그 유방이란 사람이 이 그 폐원에 있는 사람들을 그 토목공사 징용 장소까지 이끌고 가는 관리자 역할로 유방이 임명돼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유방이 어떠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가는 도중에 뭐 10명이 도망가서 그러면은 가서 잡아와야 돼요. 왜냐면 그 징용장에 갔는데 100명을 데리고 와라 이랬는데 100명이 안 와 있으면 그 관리자 유방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유방이어서 뭐 어떻게 하냐면 몰라 10명 도망가는데 어떡하라고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을 뭐 내가 잡아올까? 원래는 잡아와야지 자기가 사는데 몰라 일단 되는 사람들끼리만 가는 거고 나는 뭐 가서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어 그냥 갑시다 뭐 이런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든가 말든가 그건 모르겠고 도망갔는데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그냥 또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도망가고 사람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도망가요. 근데 도망갈 때마다 안 잡아요. 가 이렇게 막 하고 그리고 막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그 징용장까지 가는 길에 먹을 게 없어서 마을을 습격하는데 뭐 여자나 이런 사람들을 범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유방이 막 규율도 세우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여자를 폭행하거나 희롱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보고 이제 좀 비싼 집 먹을 거 있을 것 같은 집만 훔쳐와라 이런 식으로까지 규율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이게 징용장으로 가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도망가는데 도망간 걸 잡지도 않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 어차피 가봤자 다 죽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징용장에는 안 가고 망탄산이라는 곳에 숨어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산적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유방이 한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좀 볼품 없죠. 볼품 없고 멋 없고 근데 굉장히 절실함은 있고 그리고 유방이란 사람이 그 어떤 타이밍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순간에는 다 이렇게 자신의 기계를 이렇게 펼쳐 보이는 사람인데 항상 분위기가 그래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이 작품의 이 형민우 작가님의 작품에서도 그렇고 몰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도망가는데 어떡하라고 그냥 내비도 뭐 이렇게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약탈해도 좋아 이런 느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숨어들었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진나라의 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서 그리고 그 성을 필두로 해서 거기 병사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항적과 항량이 일으킨 초나라의 세력이 진나라에 대적하는 가장 큰 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방이란 사람이 그 무리를 자기의 무리를 이끌고 폐원의 그 무리를 이끌고 초나라를 찾아가서 진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돕겠습니다라고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되는 거고 유방은 거기서 향적과 항우와 이제 처음 만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초안지의 베이스먼트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의 이제 최고의 제일 절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나쁜 놈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둘 중에 이 항우라는 사람이 향량이 죽고 나서부터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관리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 이 유방과 이렇게 적대적 관계가 되고 그리고 유방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이제 초안지의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형민우 작가님의 작품은 우리가 다 알겠지만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가는 많은 직선을 계속 그어서 그 직선의 각도를 이용해서 어떤 동세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림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디테일이 높아요. 그러니까 뎁스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 선을 굉장히 잔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림체가 간단하면 저게 쉬워 보이고 그림체가 저런 식으로 자는선이 많으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 그런 아무것도 모를 때 보면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노리는 그런 그림체였는데 이 초안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림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선을 한 번 혹은 한두 번으로 끝내시면서 작업을 하는데 선의 굵기, 농담 조절 이런 걸 하는데 농담이 아닌 선 굵기의 조절을 하는데 프리스트 때나 고스트 페이스 뭐 요번에 나온 선별초 때랑 좀 다르게
선의 장력을 좀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선을 끊는 게 아니고 그 직선이 이렇게 약간 힘을 줘서 구부러질 때 약간 이렇게 활처럼 구부러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로 주면서 운동성을 만드는 그런 그림체예요. 그러니까 프리스트랑은 좀 완전 다른 그림체입니다. 요번에 삼별초도 보면서 느낀 거지만 그 그림체랑도 완전히 다른 그림체. 그 인체 비율, 이렇게 인체를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장력을 주면서 그림체를 만들면 뭐가 생기냐면 디즈니 만화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어떤 덩어리감 이런 것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게 덩어리감이 생기면 액션을 줬을 때 더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프리스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총을 쏘고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직선적인 효과가 더 효과를 발휘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신 서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일기토 붙고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장력을 이용한 그림선을 이용해서 더 효과를 주셨다.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그림체를 이제 대부분 그려내셨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컬러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무래도 겉선을 이렇게 얇게 썼을 때 이제 문제가 색칠을 하고 나면 이제 갑옷 같은 데는 몸 안에가 텅텅 비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잔선을 많이 넣었을 때 그거를 이제 무게감이 느껴지고 중력이 느껴지게 채워지는 느낌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선을 한두 번의 장력으로 휙 이렇게 그려내는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몸 안이 텅 비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텍스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이 초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텍스처 작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도 텍스처를 굉장히 쓰는 편인데, 자신의 그림체 안에가 이렇게 텅 비어있다, 뭔가 좀 무게감이 안 느껴진다, 중력이 안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이런 텍스처를 좀 이용해 보시면, 그런 부분을, 무게감을 좀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그림을 뽀대나게 하는, 멋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기도 해요. 그, 신카이 마코토의 라이팅처럼, 근데 이 텍스처를 아무거나 갖다 바르면 안 돼. 첫 텍스처 이용하실 때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아무거나 갖다 바르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상도 픽셀을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해상도가 큰 텍스처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갖다 바르면 안 되고 이 그림의 크기에 맞춰서 헤드샷 같은 경우에 바디샷 같은 경우에 그 바디샷 크기에 맞게 텍스처의 크기를 조절해 주셔야 되고 헤드샷 클로즈업 돼 있는 헤드샷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맞게 텍스처의 크기를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텍스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패턴화 되어 있는 텍스처가 있고 하나는 패턴화 되어 있지 않은 텍스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화 되어 있지 않은 텍스처를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그 크기를 맞춰줘야 돼요. 바디샷, 헤드샷 할 때마다 텍스처의 크기를 좀 맞춰줘야 이게 그림이 사는데 제가 쓰는 어떤 일종의 재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패턴화 되어 있는 그런 텍스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이의 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한 텍스처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은 안 하니까 그런 거는 크기 조절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텍스처를 이용해서 이번에 하신 이 그림체에 약간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완해서 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그림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대규모 전투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작품들에서는 이게 대규모 전투신 태양 북벌기 때도 있었지만 대규모 전투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이게 언밸런스한 장면들이 그러니까 그림으로서는 굉장히 언밸런스한 그림들이 많은 동세들이 있어줘야 그림이 멋있어져요. 전투 장면은. 그러니까 누구는 창으로 찌르고 있어야 되고, 누구는 칼을 쓰고 있어야 되고, 누구는 칼에 찔려 있어야 되고, 누구는 넘어져 있어야 되고, 누구는 앞으로 넘어져 있고, 누구는 뒤로 넘어져 있고, 하여튼 그런 그 언밸런스한 동세들이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있어야 그 전투 장면이 사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게 타이포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포 효과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전투 장면에서는 그 맛이 살아요. 그러니까 전투 장면이 언밸런스한데 타이포까지 여기저기 휙휙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으면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커서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전투 장면이란 게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 게 정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타이포를 되게 통일성 있게 척척척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쓰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상쇄시키는 이 장면에서는 이 언밸런스한 부분을 느끼면서 중심은 이 타이포를 보고 있어라 이런 느낌이 드는 연출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런 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다음에 혹시 전투씬이 있는 그런 만화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참고 자료로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이게 아직 7권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풀 컬러고 한 권당 1권은 9,500원이었어요. 1권은 9,500원이었는데 7권도 9,500원이네요. 한 권당 이게 9,500원이고 풀 컬러이기 때문에 볼만합니다. 한 권에 한 2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래서 저는 이 작품이 되게 좋았는데, 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뭐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1권과 7권에서의 좀 이거는 혹시나 8권 작업하실 때 작가님도 그렇고 출판사 측에서도 한번 좀 바로 잡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간단히 얘기하면 1권에서는 했습니다 채로 얘기를 해요, 나레이션을. 그런데 7권을 가면 했었다 채로 얘기를 합니다, 나레이션을. 이거를 똑같은 나레이션인데, 그러니까 1권을 만드실 때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뭔가 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진시황제는 힘으로, 1권에 나오는 나레이션을 읽어드릴게요. 진시황제는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진나라의 법은 잔인하고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만리장성 같은 거대한 공사가 계속되어서 백성들은 전국 각지로 끌려가 힘든 노역을 몇 년씩 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채로 나와요, 모든 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품을 주로 만드는 경우에는 뭐뭐 하였습니다, 뭐뭐 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7권에 오면, 7권도 그렇고 3권부터 그렇네요. 제가 지금 방금 3권을 펴고 있었는데 7권 정도에 오면 나레이션이 했었다 채로 바뀝니다.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유방의 걱정과는 달리 항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일어나고야 말았다. 만약에 1권이랑 같이 통일성을 주고 똑같은 나레이션으로 똑같은 타겟을 상대로 이 작품을 만든다고 했었으면, 하지만 유방의 걱정과는 달리 항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하여 일양은 군사들을 이끌고 무선히 머물던 한단을 습격하니 이 기습으로 결국 조나라를 세운 무왕 무신은 전사하였습니다, 전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사한다. 그러니까 타겟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게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혹시나 이거에 대한 논점을 잃어버리셔서 어떤 타겟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건지에 대한 어떤 그게 잃어버려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 잘못된 거다. 한 사람이 나레이션을 하는 건데 1권부터 끝권까지 똑같이 씁니다 채로 쓰든지 아니면 였습니다 채로 쓰든지 이거를 무슨 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이 작품의 유일한 오게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8권 만드실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거를 잘 생각하시고 나레이션을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아마 평생 남을 작품,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남을 작품인데, 이 나레이션 부분은 다음 2세 3세 또 찍으실지 모르겠지만 2세 3세 찍으실 때는 이 나레이션 부분 어느 한 방향으로 통일해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가 유일한 오게티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그래도 8권 나오면 또 살 거예요. 이게 8권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삼별초 작업하시고 프리스트 작업하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초안지가 나올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다음 작업하실 때는 그걸 좀 유의하셔서 작업하시라. 인터넷에서 그냥 형민우의 초안지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캐릭터들이나 말, 그림 이런 거 정말 끝내줘요. 끝내주니까 이걸 한 권에 9,500원 주고 산다는 것 자체도 정말 참 큰 이익이라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이렇게 손해 안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나중에 전투 장면 이런 거 보시면은 좋은 작가분들에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번에 삼별초 때문에 SNS 상에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정말 저는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SNS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작가분들이랑 이렇게 기류, 흐름 이런 거 읽기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정말 이틀 동안 그날 9일 저녁인가? 그때부터 10일까지 진짜 웬만큼 평소에 SNS 쓰시는 분 다 형민우의 삼별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렇게 형민우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나? 저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형민우의 프리스트 좋아한다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한 아이, 사이코 이런 식으로 막 오해받고 막 이렇게 쟤 뭐야 이러면서 막 이상한 거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피하게 되는 그런 아이로 대접받았는데 이 세계로 넘어오게 되니까 역시 많은 사람, 정말 많은 분들이 형민우 작가님을 좋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다들 드디어 돌아오셨구나 이런 반응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형민우 작가님이 프리스트나 뭐 해외 작업 말고는 이때까지 국내 작업이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 작품이 뭐 중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어차피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그럼 이런 이슈가 됐을 때, 이 작가님의 성함이 올라왔을 때, 이 형민우 작가님이 그동안 놀지 않고 다른 작업을 했었던 이 초안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좋은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초안지를 들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권에서 7권까지 총 7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권당 9,500원입니다. 그리고 그냥 초안지 치시면은 뭐 많이 나와요. 소설책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형민우 초안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시기 편할 겁니다. 아니면 뭐 교보문고나 예스24 뭐 알라딘 가셔서 이렇게 구입하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형민우 작가의 초안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미래에서 온 소년의 작가 곽시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만화경 인터뷰가 올라오고 났는데, 역대 최대 조회수를 찍었어요. 조회수라 그러나요? 재생수를 찍었어요. 300몇 회까지 올라갔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니까 더 힘이 나고요. 그리고 자꾸 제가 원고 있을 때랑 원고 없을 때랑 이게 얘기하는 거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저 자신이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원고 없이 하니까 굉장히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있는 얘기 그대로 나와서 좋긴 한데 뭔가 좀 횡설수설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원고를 가지고 작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원고를 앞으로는 들고 해야겠어요. 이제 듣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이거 잘못 말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네요. 많은 분들이 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예고를 해드리죠. 다음 주는 제가 정말 대어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 방송은 좀 정치적인 색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사 만화가를 모실 거거든요. 시사가 만화분을 모실 건데, 이번 촛불 혁명, 촛불 집회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폼이 좋은,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시사 만화가죠. 고군 작가님. 인터넷에서 고군 치시면은 매일같이 한 장 일러스트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좋아요 문재인이라고. 이게 좋아요 문재인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문재인 씨가 좋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요 이게 아니고 그 좋아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모시고 제가 아마 금요일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월요일에 업로드 되겠죠. 다음 주에는 그래서 고군 작가님 책, 그리고 어떻게 그 촛불 전국 그 기간 동안 꾸준하게 그렇게 매일같이 한 컷 한 컷을 그려낼 수 있으셨는지,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그 진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8월 22일 일요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군 작가님 인터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